지난주부터 우리 설득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게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설득의 심리학이 내세우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상호성의 법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호성의 법칙을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먼저 베풀면 보답을 받을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할 때 작은 호의를 먼저 베풀어서 상대방을 빚진 상태로 만들어 두라, 이런 원칙인데요. 그래요. 이 찰디네기 교수의 책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이 상호성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삼국지에 보면 이제 그 조조랑 유비랑 서로 라이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조가 유비를 계속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비는 맨날 쫓겨다니죠, 초반에. 그래서 조조가 서주 지방을 공격하자 유비는 도망친 겁니다. 도망치면서 원소라고 하는 그 당시 실력자에게 이제 몸을 맡겼는데요. 그때 관우, 그러니까 유비의 동생이자 아주 정말 싸움을 잘하는 관우는 합의성이라는 곳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조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성을 뺏겼습니다. 근데 조조는 평상시 이 관우에 대한 명성을 알고 있었고, 또 조조는 특히 누구보다 그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사람 욕심이 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관우, 비록 내가 싫어하는 유비의 동생이긴 하지만 나는 저 장군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컸죠. 그래서 죽이기 싫다, 그런 마음 때문에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항복을 권유하자 관우는 사실 그냥 아싸라게 싸워서 전장에서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3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 즉 조조가 3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 내가 투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 관우는 조조가 아닌 한나라 황실에 항복하는 것이다. 명군은 그렇게 말했죠.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조는 그 당시 왕이 아니었어요. 조조는 한나라 왕 밑에 있는 승상, 재상이었죠. 그래서 관우는 나는 조조 너한테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 왕실에 항복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당시에 관우는 자기의 형인 또 주군인 유비의 2 부인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형님 유비의 2 부인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해달라, 이게 2번째였고요. 세 번째, 내가 지금 행방을 모르지만 내 형인 유비가 있는 곳을 알면 언제든지 떠나겠다. 그때 나를 잡지 말라. 사실은 되게 건방진 거죠. 이 싸움에서 져서 이제 뭐 충분히 조조는 관우를 죽일 수도 있는데 인재를 내가 갖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 관우의 이런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관우는 일시적으로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했고, 관우는 조조 밑에 있으면서 조조를 위해서 그 조조와 싸우던 원소 휘하에 있던 맹장인 안량, 문추, 이런 대단히 싸움 잘하는 장군들을 조조를 위해서 그 베는, 죽이는 이런 공도 세웠습니다. 자, 조조 평소 흠모하던 관우에게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마음을 한번 돌려보려고요. 특히 조조가 어떤 걸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명마, 아주 뛰어난 말인 적토마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여포가 타던 말이 적토마,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말인데, 이 적토마를 또 관우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조가 관우한테 선물을 무지 많이 했거든요. 뭐 금원보화도 주고 뭐 여자들도 주고 그랬는데 관우는 다 그 거부했었어요. 그런데 적토마는 이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가 아하, 역시 관우도 이 말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 역시 내 호의를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조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형인 유비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내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기 위해서 이 말이 필요하다. 좋아, 내가 이 말은 받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 관우 이 사람은 참 이 마음을 참 돌리기 어렵구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얼마 뒤에 관우는 유비가 자기 형인 유비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떠나죠. 조조를 떠나죠. 조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관우를 놓아주게 되고, 물론 이제 관우는 조조의 부하들을 이제 돌파하고 이제 관우 오관 돌파라고 하는 또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조조의 부하들을 베면서 결국은 유비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어떻든 이 과정에서 조조는 관우에게 페이버를 베푼 거죠. 그리고 관우도 조조에게 좀 신세를 졌다라는 마음의 빚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세월이 흘러서 적벽대전이 일어납니다. 인생내공 예전에 우리 적벽대전 한번 다루었죠. 그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이니 인생내공 적벽대전 편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적벽대전은 조조하고, 이쪽은 조조고 이쪽은 유비 플러스 손권. 그런데 사실은 손권이 더 메인이었죠. 그래서 양쯔강 남한의 적벽에서 싸웠던 전투인데요. 사실 조조는 이 남쪽에 있는 손권과 유비 연합군을 물리치면 중국을 통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남하하죠. 그런데 적벽에서 이 오나라 손권의 부하였던 주유, 그리고 또 제갈량, 유비의 참모였던 제갈량의 그 화공, 그 불로 쏘는 화공 계책에 당해서 대패하죠. 자, 요거는 이제 그 적벽대전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참패한 조조는 혼비백산에서 달아납니다. 그러면서 화용도라는 지역을 지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제갈량이 분명히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거다, 그러면 조조는 도망을 칠 거고, 조조가 도망칠 요소에 이 유비의 군사들을 박아둡니다. 뭐 어느 지역엔 장비, 어느 지역엔 조자룡.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 관우에 대해서는 그 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우가 아니 이 중요한 싸움에서 왜 나를 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갈량이 그러는 겁니다. 아하, 그거는 관우 당신은 예전에 한번 조조의 그 덕을 보지 않았어. 그러니 만약에 조조가 도망가면서 살려달라 그러면 당신은 마음 약해서 그 조조를 죽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관우가 뭔 소리야 지금, 뭐 장수가 말이야 그런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는 게 말이 돼? 아니 그럼 제갈승상 지금 나를 지금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그래요? 진짜 조조를 만나면 죽일 수 있어? 당연하지, 죽일 수 있지. 아,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줬어. 그러면 각서를 쓰시오. 만약에 조조를 만나고도 조조를 죽이지 못하면 군법에 의해 처벌받겠다고. 내 쓰지. 나는 당연히 조조를 잡을 것이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갈량이 관우를 조조가 도망칠 가장 마지막 포스트인 화용도에 박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그 장면에서 조조가 관우를 만나죠. 관우는 조조를 죽이려고 하는데 조조는 아이고 관운장 이거 정말 오랜만이요. 우리 옛날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그때 말이지 우리 정말 잘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준 적토마 잘 타고 있군요. 뭐 이렇게 계속 하니까 관우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관우는 조조를 풀어줍니다.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제갈량이 군법회의를 회부하죠. 관우 말이야, 당신 분명히 조조를 풀어주면 죽겠다고 했지. 당장 이 처벌을 받으시오. 그런데 이제 옆에 있던 유비하고 장비가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한날 한시에 같이 죽기로 했는데 야가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어야 돼. 아이고 제갈승상 제발 내 낯을 봐서 한번 봐주쇼.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갈량은 관우의 군기를 좀 잡았다.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는 장군이고 유비의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제갈량에 대한 견제를 했던 관우를 좀 기를 죽인 사건이 이 사건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즉 관우는 내가 이게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설마 내가 싸움을 하는 장군이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겠냐 싶었지만 이 흔들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태산 같은 의지와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던 관우 역시 이 치알디니 교수의 그 상호성의 법칙 아래서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상호성의 원칙인데요. 그러면 치알디니 교수는 이 책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우선 설명을 하네요. 수년 전에 어떤 대학의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대요. 그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전혀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낯선 사람들로부터 답장이 얼마만큼 올까? 이걸 한번 테스트해 본 건데요. 놀랍게도 엄청난 양의 카드가 그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온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카드를 받으면 무조건 답신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1976년도 실험이었네요. 그러니까 이 법칙에 의하면 이게 소위 상호성의 법칙인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면 나도 뭔가를 갚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호의를 베푼다, 선물을 한다, 초대를 한다 이런 것들은 결코 이게 공짜가 아니고 내가 이거 미래에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중에 골드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다양한 문화를 분석해보고 어떻게 보고했느냐. 야, 이 상호성의 법칙은 거의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네. 그래서 이 상호성의 법칙에 입각한 보은 정신, 보은, 보자가 갚을 보, 은자가 은혜은, 은혜를 갚는다. 이 보은 정신은 인간 문화의 독특한 소유물이다.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는 이게 하나의 의식으로까지 발전되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인류학자 중에 리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리키는 이 상호성의 법칙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보은, 남에게 은혜를 갚는다라는 보은 정신은 이 미래지향성에 기초하고 있대요. 미래지향성, 이게 무슨 얘기냐. 즉, 인간 사회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음식이나 땔감을 제공하는 등의 호의를 베풀면 나중에 필요할 때 그 호의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기 혼자 모든 걸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런 자급자족이었잖아요. 이 원시시대는. 그런데 내가 뭔가를 베풀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역을 하는 물물교환이나 교역을 하는 교역사회로 새로운 차원으로 인류를 도약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알디니 교수는 이 상호성의 법칙이 발현된 사례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우선 이런 게 있습니다. 멕시코와 에티오피아 사이에 교환되었던 $5,000 구호자금 사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사례냐? 이런 겁니다. 1985년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 여러 신문 광고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요즘 우리 에티오피아가 고난과 궁핍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수년간의 가뭄, 내전으로 인해서 생필품이 거의 바닥이 났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에티오피아에 수천 명의 국민들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멕시코와 이 구호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린 당연히 이 불쌍한 에티오피아에게 멕시코가 구호 자금을 보냈나? 이게 $5,000라는 구호 자금이 움직였어요. 근데 움직인 게 당연히 멕시코가 그러면 이런 불쌍한 에티오피아한테 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에티오피아가 이 돈도 없는 힘든 에티오피아가 멕시코한테 $5,000를 구호 자금으로 보냈다. 이런 게 기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최알리는 교수가 놀란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뀐 거 아니야? 아니, 왜 이 힘든 에티오피아가 멕시코한테 5천 달러를 보냈지? 즉,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적십자 회원들이 그 해에 이 멕시코에서 지진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지진 희생자들한테 5천 달러. 그 당시가 이게 벌써 한 30년, 거의 한 40년 전이니까 5천 달러가 지금은 뭐 거의 한 몇십만 달러 좀 되겠죠. 이 구호 자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최알린 교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내용을 좀 더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1935년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게 1985년인데 1935년에 그 당시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 침략을 받았을 때였답니다. 근데 그때 멕시코가 원조를 보내준 적이 있대요. 50년 전에. 이제 그걸 기억하고 멕시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에티오피아 적십자에서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5천 달러를 보내줬다. 그래서 최알린의 교수도 이야, 이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 커다란 문화적 차이와 지리적 거리를 다 뛰어넘어서서 또 심지어 이 내가 정말 지금 힘든데 지금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이런 나의 이기심까지 뛰어넘는 이 상호성에 대한 의무감은 반세기가 지난 후에도 뛰어넘어서 이루어내는구나. 놀랍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호성 법칙이 적용되는 또 실험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좀 전통적인 실험인데요. 1971년 심리학자 리건이라는 사람이 이런 심리 실험을 해봤습니다. 조교가 한 명 있고요. 그 조교의 이름을 이제 피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피터가 어떤 실험을 하면서 그 실험 당하는 사람, 피실험자, 그러니까 피터가 있고 또 한 사람을 불러와서 이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을 하는데 그 피실험자, 같이 실험을 하는 사람에게 피터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좀 다르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피실험자한테는 조그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즉 실험 중 휴식 시간에 피터는 잠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2병의 콜라를 손에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실험 받는 사람한테 아이고 실험실 옆방에 갔더니 콜라가 있더라고요. 마셔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 그래서 당신 것도 가져왔습니다. 마시세요. 이렇게 실험 당하는 사람에게 중간에 한번 호의를 베푸는 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실험을 진행하면서 아무런 호의를 베풀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호의를 베푼 것과 호의를 베푸지 않은 걸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눈 다음에 이제 실험이 다 끝나고 실험이 끝나기 직전에 이 피터는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기숙사에서 자선 모금을 위해서 좀 행운권을 팔고 있는데요. 이게 한 개 25센트거든요. 몇 장 사주면 어떻겠습니까? 몇 장 사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험의 가설은 그런 거겠죠. 내가 뭔가 부탁을 하는데 피터가 사전에 그래도 내가 중간에 뭔가 콜라를 주면서 호의를 베푼 사람들이 이 내 부탁을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중간에 작은 호의를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준 거예요. 그게 딱 정확히 2배. 2배 정도 더 많은 행운권을 구입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심플한 이 상호성의 법칙의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자, 최알린의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 이런 상호성의 법칙이 말이지 상대방의 그 승낙을 얻어내는 도구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이 법칙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말이지. 즉, 이 법칙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일종의 빚진 상태, 빚진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정상적인 상태라면 no 라고 얘기할 일도 그렇게 하시죠 라는 승낙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의 힘이 이 상호성의 법칙을 이 찰리니 교수는 제일 앞쪽에 제일 첫 번째 법칙으로 소개를 했거든요. 즉
이 상호성의 법칙이 제일 좀 강력하더라라는 것을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HKS라고 하는 인도의 종교단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좀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HKS가 The Hare Krishna Society라는 종교단체인데요. 이 종교단체는 그렇게 별로 활성화가 안 되다가 1970년대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 종교의 신도수가 크게 늘어났대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이유가 무슨 뭐 종교단체니까 스스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잖아요. 주로 이 재정적인 성장은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얻은 기부금, 이걸로 돈을 번다는 건데, 자, 이 HKS 신도들은 일단은 이 외모가 좀 독특해요. 머리털을 면도날로 빡빡 밀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하게 야릇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옷에는 구슬 목걸이 따위에 기이한 치장을 한 채 길거리를 어슬렁 거리면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네.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에는 효과적이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지갑을 열기에는 쉽지 않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쟤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인식하기 딱 좋은 행색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HKS 본부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야, 이거 어쩌면 이거 좀 더 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복장 같은 걸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까? 그런데 이게 어차피 종교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 복장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의식 자체를 뭐 노래하고 춤추고 옷 입고 이런 것들을 확 바꾸기는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한 겁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상호성의 법칙을 도입한 거예요. 아까 우리 리건 연구에서 봤잖아요. 이 상호성의 법칙을 사용하면 이 기부금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뭔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프레임을 갖추게 되면 기부금을 요청했을 때 기부금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것이 아까 리건이 연구한 건데요. 그래서 기부금을 요청하기 전에 HKS에서는 조그만 선물을 하라 라는 원칙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선물로는 주로 이제 그들의 종교를 소개하는 서적인 뭐 바가바드 기타 뭐 이런 책 같은 걸 주는데, 또는 소식지. 그런데 그 좀 책이 좀 비싸니까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꽃 한 송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들의 옆을 지나가는 여행객에게 그들은 꽃 한 송이를 탁 쥐어주는 겁니다. 그 여행객이 그들의 선물을 막 사용을 해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 꽃은 당신에게 드리는 저희의 선물입니다. 라고 점잖게 말하면서 꽃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럼 하는 수 없이 여행객이 이제 그 꽃을 받고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라는 뜻을 전하면, 즉 상대방이 이제 뭔가 좀 빚진 상태가 되면 그제서야 그들은 좀 기부금을, 저희 종교단체를 위해서 기부금을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저희는 이런 단체인데 기부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꽃을 탁 준 다음에 어떻게든 받게 만든 다음에 기부금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HKS가 사용한 이 전략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그들은 오래지 않아 미국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 100개가 넘는 사원을 세우고 또 땅도 사고 사업을 하는 등 커다란 재정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HKS의 요 상호성의 법칙 효력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행자들이 이제 알기 때문에 아예 HKS를 만나지 않으려고 피해간다든가, 이렇게 꽃을 일단 받게 되면 내 마음에 빚이 생기니까 아예 이렇게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그 공항 당국자, 주로 이제 공항에서 이런 선교 활동을 많이 했는데, 공항 당국자들도 HKS 신도들의 이런 기부금 행위를 좀 막았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괜히 승객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건데, 하지만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그 아메리카 쪽에서는 이제 요게 약발이 다 있는데, 그들이 새롭게 이제 동유럽으로 또 개척을 했어요. 근데 동유럽 시장에서는 또 이 방식이 그대로 잘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 이게 뭐 너무나 수법이 뻔해 보이는데, 그 꽃 한 송이를 주고 그다음에 기부금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이 기부금을 많이 할까?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되게 착하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고, 나는 꽃은 받는 건 받는 거고, 나는 뭐 절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 라는 사람도 있겠죠. 있는데 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혹시 옛날에 그거 기억납니까? 선거할 때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뭐 밥도 사고 술도 사고, 한번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거하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다 필요 없다. 공약이고 뭐고 많이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부대 끼고 인사하고, 뭔가 이렇게 술이나 한 잔 얻어먹고 이러면은 그 결국은 투표장 가서 나를 찍는다. 이제 물론 다 불법 선거 운동이죠, 지금은. 근데 뭐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식의 금품이나 향응을 베풀고 표를 구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게 먹히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 착하거든. 착하니까 일단 얻어먹으면 그 돈값을 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상호성의 법칙을 배경으로 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호성의 법칙은 실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할 때, 중요한 설문조사를 할 때 봉투 안에 약간의 돈, 그렇게 많지 않은 약간의 돈을 넣어 보내면, 똑같이 하더라도 설문에 응답을 하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설문조사 할 때 미리 봉투 안에 돈을 넣어 보내두면 그 응답의 비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이것도 상대방을 빚진 상태로 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제임스 앤 볼슈타인이라는 사람이 1992년도, 그러니까 제임스와 볼슈타인 이 두 사람이 1992년도에 했던 실험인데요. 보험 설문지에 뭔가 설문 작성해달라. 그런데 이거 나중에 답변 보내주시면 우리가 $50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아예 처음부터 $5 지폐를 함께 넣어 보냈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답을 주시면 그때 $50 드릴게요 라고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5를 박아서 넣었을 때가 훨씬 설문지에 대한 답변이 많았다는 겁니다, 비율이. 그리고 또 린과 맥콜이라는 사람이 1998년 그 조사 결과에 보면 이런 거죠. 음식점 종업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대요. 특히 외국은 그 팁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손님들한테 계산서를 내밀 때 계산서만 덜렁 주는 것이 아니고 사탕이나 껌 한 개, 뭔가 작은 플러스 알파를 얹어서 계산서를 내밀면 팁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할진 교수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어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냈답니다. 자, 나는 준다. I give.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그럼 당연히 미래형 거죠. I give니까 I will give. 나는 줄 것이다. 이게 나는 준다의 미래형이죠. 그런데 어느 학생이 이렇게 답을 했대요. I take. 나는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나는 줄 것이다 아니고 나는 준다의 미래는 나는 받는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그 그래머, 문법에 따른 시제에 따른 그 답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는 건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정답을 준 거죠. 자, 이런 상호성 법칙을 세일즈나 마케팅에서 주로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공짜 샘플이에요. 공짜 샘플. 마케팅 도구로서 이 공짜 샘플은
아주 오래전부터 매우 효과적인 기법이다. 이게 뭐 공짜 생품 이런 거잖아요. 제조업자들이 자기가 만든 제품을 시장에 소개할 목적으로 잠재 소비자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소량의 제품이죠. 그런데 이런 공짜 샘플의 매력은 그게 공짜로 제공되는 선물이기 때문에, 즉 돈을 안 받고 주는 거기 때문에 상호성 법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짜 샘플을 덜렁 받는 순간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호성 법칙의 덫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이 공짜 샘플이 가장 많이 제공되는 곳이 아마 슈퍼마켓이죠. 우리 슈퍼마켓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시식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이 시식 코너에 있는 사람들이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그 판매원의 면전에서 공짜 음식을 이렇게 막 먹었는데 다 먹고 이쑤시개만 픽 던지고 가기는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 시식한 사람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작은 소량이나마 그들의 제품을 구입한다는 이런 결과는 많죠. 그러니 무조건 퍼주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경험해보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작은 거라도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상호성의 법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메이, 유명한 다단계 판매 업체인 아메이는 이게 처음에 확 펴나갈 때 이런 급성장을 했던 비결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버그가 우리 벌레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버그는 그들의 공짜 샘플 제품을 버그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버그는 뭐 가구 윤택제, 세제, 샴푸, 방향제 등등 갖가지 아메이 제품들을 좀 넣은 그 샘플 상자를 버그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이의 판매원은 이 버그를 잠재 고객에게 이건 뭐 좀 써보세요, 무료로 사용하도록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무 조건도 없고요. 그냥 한번, 사실 저희들은 이 제품이 정말 뛰어난데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써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뭐 이런 제의를 거절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보통 이제 공짜 샘플을 쓸 수 있는 기간을 한 일주일쯤 준대요. 예전에 그랬대요. 그럼 일주일 다 돼갈 무렵에 아메이 판매원은 다시 그 고객의 집을 방문해서 혹시 뭐 구입하시고 싶은 게 있나요? 그러면 이 고객들 중에 상당수는 일단 써보니까 좋았고 그 다음에 먼저 호의를 베푼 것 때문에 몇 개라도 산다. 그래서 이 아메이가 초반에 확장을 할 때 버그라는 샘플 상품이 아주 1등 공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메이 한 판매업자가 이런 글을 썼네요. 버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고안해냈던 판매 전략 중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고객들은 버그 있는 제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버그의 위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자, 오늘 이 설득의 심리학의 첫 번째 법칙인 상호성의 법칙의 전반부를 다루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너무 뻔하지만 사람들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게 되면 상대방은 빚진 상태가 되고 그 빚진 상태 때문에 나의 그 다음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게 된다. 이거는 정말 철칙이다.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한 변종, 그 다음에 상대방의 상호성의 법칙을 제시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다음에 다룰 거예요. 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빚진 상태로 두는 것은 우리 인류 자체가 그렇게 발전해 왔고, 또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보은,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 인간의 DNA 속에 숨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비즈니스를 하시든가 안 그러면 누군가 협상 설득을 해야 될 때 나에게 큰 무리가 없는 작은 페이버, 호의를 베푸는 것은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을 일단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첼리니 교수가 말하는 법칙 중에 하나인 이 상호성의 법칙의 전반부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럼 이 상호성의 법칙에 좀 더 깊은 얘기, 다른 이면은 뭐가 있을까? 또 제 경험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의 책을 기본으로 하되 좀 더 깊이 얘기하고 다른 사례들을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설득과 협상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